오늘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도 함께 늙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은 슬프다. 어떻게 나이를 먹고 싶은지 궁금해요. 들어봅시다. 제일 많이 늙으신 연장, 네, 먼저 늙어가고 계시는 우리 경현 씨. 네. 저는 일단은 100살까지는 살고 싶어요. 예. 정말요? 왜냐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경환 씨는 궁금하고 막 말하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또 많을 것 같아요. 노년에도. 노래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저는 가늘고 길게 살겠습니다. 최장수 가수로 또 활약해 주시기를 우리도 기대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인욱 씨는요? 저는 좀 약간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맛있게. 맛있게. 그건 어떻게 나이를 먹는 거죠? 재밌게 살면서 나이 먹는 이런 느낌. 재밌게. 재밌게 살고 싶다. 음. 그러니까요. 각자 어떻게 나이가 들고 싶은지 꿈꾸는 노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이분은 어떤 답을 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선장님 바로 모셔볼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우리 선장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이 노년내과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노년내과가 조금 생소하기도 해요.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노년내과는 어르신이면서 어느 정도 이상 노쇠가 있고 복잡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되는 경우에 질병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는 기능적인 문제나 드시고 계신 약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덜어내기도 하고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은 또 추가해드리기도 하는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뭐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가는 곳이 노년내과는 아니고 나이가 그것보다 어리더라도 저희라고 하더라도 저도 갈 수 이 있나요? 안에는 노인과 똑같다 하면 가도 되는 곳이네요. 아직 안 오셔도 되고요. 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SNS에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굵고 짧게 사는 게 좋은지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은지. 그런데 취향 아닌가?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말은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여기 계신 세 분 저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이 한 100세 정도까지는 사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길다. 예, 지루한데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뭐 저희 병원도 그렇고 정말 이제 의료 서비스가 좋아졌고요. 지금 태어나는 여성 기준으로 기대 수명이 92세 정도가 됩니다. 이미. 또 하나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년배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은 평균 수명 계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지금 살아있는 분들의 수명은 사실은 점점 내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을 65세 시점에 계산해 보면 그 분들이 0세일 때 기대되는 것보다 오히려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놓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굵고 짧게라는 개념이 젊어서 바짝 즐기고 그러고 나서 빨리 죽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게 좀 팔자소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의 정도를 제 팔자가 정해놓은 것보다 현격하게 더 많이 즐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 도파민 시스템, 제 뇌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더 즐거운 거를 계속해도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도파민 시스템이 계속 다운이 됩니다. 계속 내려가요. 계속 역치를 그렇죠. 건드릴 역치가 수가 더 없다는 올라가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술을 더 먹고 또는 마약을 더 한다 해서 어차피 제 팔자에 있는 굵기가 더 두꺼워지지는 않아요. 그럼 난 30살까지가 도파민이 끝인데 100살까지 살면 나머지 70살을 왜 60살?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즐거운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있고 그 말은 어차피 내가 즐길 수 있는 정도는 가늘고 길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나 또는 굵고 짧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나 똑같아요. 총량이 있다는 네, 어차피 총량이 있는 거죠, 네. 즐거움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70세 정도에 이미 내가 노쇠해지고
또 집 밖을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또 간병인 쓰셔야 되고 침상 생활 하시게 되면 남은 여생 동안은 사실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총량으로 보면 더 가늘고 사는 기간은 어차피 동년배랑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 목표가 시청자분들께서 노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좀 바꿔드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굵고 길게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켜면 맨날 우리나라 망했다는 다큐멘터리들이 나오고요. 또 출산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희망이 없다, 뭐 정해진 미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물론 일부는 공감을 하고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반대편에서 사실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인구학자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65세가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이 그러면 돌봄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집에 있고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별안간 사람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기준이 네. 사실 65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물론 제가 바꾸자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당연하게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증가되는 거를 굉장히 어둡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지금 65세로 되는 분들과 30년 전에 65세를 갓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계학적인 또는 인구학적인 의미에서의 65세 이상 분들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옛날 2000년대나 90년대의 65세 이상 분들과 같은 잣대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65세 인구가 늘어나서 이분들이 일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인지 예비능을 높일 수 있는 신체 활동, 사회 활동, 인지 활동을 늘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을 늘리면서 동시에 더 나이가 들어도 현역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현역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거는 나를 위한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노년기에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그냥 노년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당연히 응당 노년기에는 사회가 정해놓은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청년이 그냥 쉬었음이라고 요새 이야기를 하면 사회 문제다라고 또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은 청년이 일을 안 하면 그거는 청년 실업이고 노년은 65세가 지나는 순간 그때부터 일할 권리를 또 빼앗겨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애 주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을 또 하는 것이 적어도 내 머리를 위해서 좋은 거고 또 내 다리 근육, 신체 기능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뇌의 자극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엄마 말이 맞은 거네. 왜요?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70이거든요. 네. 올해. 집에 있으면 아프대. 나 지금 쉬라고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몸 아프다. 움직여야 난 돼. 일해야 된다. 이래. 일리 맞는 말이네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되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 좋고 정말 그게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댁 밖으로 나오시고 사람을 만나고 부대껴야지 그 기능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은 한 나라의 사람들의 노화 궤적은 결국에 개개인들이 어떻게 나이 드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이제 인구 집단 면에서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나이 들게 만드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본만 공부해도 사실은 맞아요. 중간은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뭐 한 15년에서 20년 빨리 우리나라보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로 일단은 일본은 그걸 알았어요. 아, 어르신들이 간병인을 안 쓰시려고 하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구나. 지역 사회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게 딱 20년 전부터 일본이 열심히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지 치매에 안 걸리고 노쇠에 빠지지 않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부르는데 이 후기 고령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현역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오. 실은 이런 노력들을 안 했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한 결과로 그래도 0%대의 성장을 했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 중에 싱가포르가 있죠. 네.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싱가포르는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우선은 젊은 사람부터 노화 궤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만성 질환이 예방이 되고 만성 질환이 예방이 되어야 나이가 들었을 때 노쇠가 적고 그래야 치매도 안 생기고 돌봄 요구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를 느리게 나이 드는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6의 블루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루존이 뭔가요? 블루존이라는 게 세계 5대 장수 마을이거든요. 백세인들이 많은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생활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공통적인 생활 습관 중에 65라는 숫자가 없어요. 평생 즐겁게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똑같은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사회 활동을 합니다. 또 하나가 젊었을 때 약간 소식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즐겁게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신체 활동을 평생 동안 최대한 액티브하게 하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 역량, 사람의 노화의 궤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문 운동가들이 80대, 30대의 신체 기능보다 좋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당연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냥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뭐 눈도 침침해지고 신체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서 정말 70대가 되면은 아픈 노년을 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나의 내재 역량, 그러니까 나의 성능을 계속해서 개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이 드는 것이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의 노화 속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하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노화 시계가 지금 몇 배속으로 가고 있을지는 알기는 어려운데 그게 1배속이 아니고 2배속일 수도 있고 0.5배속일 수도 있어요. 네, 20대 중반의 청년 1000명을 모집을 해서 20년 동안 노화 속도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뉴질랜드에서 분석을 했는데 최저는 0.5배속이에요. 최고는 2.5배속까지 나옵니다. 2.5배속이요? 네, 2.5배속이면 20년 동안 50년어치 늙은 거예요. 다양한 결국에는 삶의 요소들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데요. 생활 습관들이 있군요. 그렇죠. 생활 습관들이 결정하는데 이 노화 속도가 빠른 분은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동년배보다 IQ가 더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절 가동 범위라든지 네.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져요. 빨리 고장나고. 그리고 얼굴도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고. 그런데 이게 젊었을 때는 티가 잘 안 납니다. 네. 근데 보통 왜 40대가 되면 본인의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60대가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목록에 조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한국인, 66세 한국인 100만 명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이분들의 고장 정도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내재 역량 정도를 가지고 줄을 쫙 세웠습니다. 고장 정도가 많은 분, 가장 많은 분들은 가장 적은 분들에 비해서 76세, 그러니까 이후에 10년 동안 노화를 경험한 다음에 76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치매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몸의 노화가 많이 된 분들은 미래에 치매 걸릴 가능성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저희 갑자기. 연구에서는 3.5배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75세, 76세가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그때부터 간병인 쓰시고 댁에서 못 나오실 가능성이 11배 높습니다. 고장이 적은 분들에 비해서 고장이 높은 분들은 동년배에 비해서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그동안 노화 궤적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마지막 25년 정도를 내가 돌봄 요구가 있는 상태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로 굉장히 가늘게 보내게 되느냐 아니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젊은 사람과 다르지 않은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가지고 노년을 보낼 수도 있느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노년을 보낼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관리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네요. 지금부터 누적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런데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중년 이후부터 시작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직 기회 있어요? 그럼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완전 망했는데 지금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은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노화 속도와 어떤 게 그런 관련이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궁금해 겁니다. 죽겠어요. 네, 근데 이 그림이 사실 노화 속도에 뭐랄까 얼기설기 얽혀 있음을 그림이 이제 복잡합니다. 보여주는 건데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지금까지 사람 연구를 통해서 노화 속도 또는 기대 수명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확실히 알려진 것들입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잠 얼마나 잘 자느냐.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자세. 그 다음이 이제 음주와 흡연 같은 또 기호식품. 내가 어떤 것들을 즐기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근데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욜로를 하겠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또 각광을 네. 받지 않습니까? 4시간만 자야 되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맞아요. 또 엔잡을 하고 네. 이제 그런 마인드셋으로 내가 삶을 채워넣고 모든 시간에 잠은 줄이고 도파민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삶을 채워넣고 또 성취로 채워넣는다.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수면이 났다. 줄어들죠. 어. 잠을 아끼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콜티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콜티솔이라는 물질이 항상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에 살게 되면 첫 번째로 뇌가 녹습니다. 뇌가 녹아요? 네. 녹아요? 큰일 났다. 스트레스는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며 해마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뇌거든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면 전두엽 기능이 나와줘야 됩니다. 의지력과도 관련이 있고. 네, 의지력이랑 관련이 있고 자기 통제. 기억을 하려고 해도 전두엽 기능이 필요하고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마가 쪼그라듭니다. 그럼 치매에 가까운 뇌가 되는 거예요. 어떡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오, 세 번째로 큰일 났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요? 네, 편도체는 화가 나거나 맹수가 나를 쫓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거나 이럴 때 활성화가 되는 뇌의 중추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조심해야 저는 의지력으로 생활 습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 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 자연히 손이 가는 게 더 자극적인 음식, 더 기름진 음식, 술, 담배, 그다음에 쇼폰 비디오, 결국에 도파민을 주는 것들을 더 쫓게 됩니다. 쇼츠나 릴스 같은 것도. 네, 그래서 결국에 저게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 중독 상태고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번뇌입니다. 번뇌. 네. 이 악순환이 사실은 뇌에 계속 영향을 주는데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은 더 못 자요. 스트레스는 회복 수면을 방해합니다. 회복 수면.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들기가 어렵고 잠이 얕아지고 잠을 일찍 깨요. 그러면 다음 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올라가죠. 악순환이네요. 그러면은 나는 자제력은 더 떨어지고 컴포트 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맛있는 음식들, 달고 짜고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찾을 가능성이 또 올라가죠.
지금 사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 하루를 이야기하시네? 하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찔린 사람 여기도 막 있어요. 지금.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고 매일 스트레스 받기. 네. 매일 소주 한 병씩 먹고 스트레스 전혀 안 받기. 이거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뭐가 더 몸에 좋아요? 안타깝게도 매일 소주 한 병을 꾸준하게 드신다고 하면 그분의 몸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기분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몸에서 신체적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꼭 전해줘야겠습니다. 나도 네. 우리 아버지가 매일 일병 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자극들, 도파민을 빠르게 쉽게 주는 것들은 대부분 도파민들. 또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콜라 한 잔을 원샷하면 혈당이 쭉 올랐다가 그 다음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저혈당이 생겨요. 네. 저혈당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거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어떤 쇼폼이나 또는 마약이나 이런 즐거운 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도파민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도파민 레벨이 쭉 떨어지면서 그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뭐 전두엽이 높고 또 높고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다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 콜라도 맞아요. 못 먹고 네. 술도 못 먹고 아. 쇼츠도 못 보고. 그러면은 넌 뭐하고 오늘 살아?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나는 술을 안 먹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몸에 안 좋아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우리 선장님 말씀을 전하면 되겠네요. 근데 실은 그게 모순된 이야기고 오히려 술을 드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일 수가 있고 술이 사실은 술을 마시고 주무시게 되면 회복 수면이 전혀 되지 않아요. 뇌가 원래 자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음주 상태로 특히 술 취해 있는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거의 뇌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또 치매나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가 지금 뇌를 녹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사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벌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되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가 바뀝니다. 적당한 스트레스 호르몬 대비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근육이나 간의 건강한 형태로 저장되기가 어렵고 안 좋은 지방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디예요? 복부 지방, 두 번째가 지방간, 세 번째는 근육에 있는 마블링, 근내 지방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지방 삼총사로 내가 섭취한 에너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증가돼요. 쓸데없는 곳에 기름이 끼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들은 지방 호르몬 중에 나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렙틴이라고 해서 내가 충분히 밥을 먹었을 때의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에 대한 저항도 만들게 되고요. 또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그럼 포만감을 잘 못 느껴서 더 먹게 되는. 더 먹게 되고 그 에너지는 또 지방으로 가고 근육으로는 안 가니까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을 잘 못 만들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는. 그래서 제가 저 ET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저 ET 저희 회사에 많이 계신데 저희 회사나 제 친구들 중에 많아요 ET. 네, 네, 현대인들은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그죠, 체형이잖아요. 배낭 네, 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3040 보면 남성은 절반 정도가 거의 비만이고요. 여성은 평균 체지방률이 30% 정도 됩니다. 마른 비만. 네, 마른 비만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과 술과 수면을 내가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환경, 잠을 못 자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결국에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식습관이 나빠지고 또 근육이 축나게 되면 활력이 떨어지니까 운동은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더 축나고 모든 것들이 악순환을 돌게 되는데 다 연쇄적이네요. 이 상황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고 또 염증 물질이 나오게 되면 내 노화 시계가 빨라집니다. 내 몸의 노화 속도는 가속 노화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노화 세포가 몸에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노화 세포는 또 일군의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염증 물질은 또 근육을 녹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 만성질환을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또 뇌혈관이 나빠지면 또다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해마 기능이 떨어지니까 결국에
가속 노화는 가속 분해를 만들고 가속 치매를 만들고 그만. 예, 이게 다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약은 계속 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 이렇게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와. 같아요.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은 여러 가지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내가 과락에 빠지면 나머지 요인들도 같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락을 피하고 최소한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건강 프로를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 뭐를 해라, 뭐를 먹어라, 뭐 맨발 걷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여러 가지 내재 역량 또는 노화 속도와 관련 있는 도메인 영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수명이나 또는 노화 속도와 확실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은 너무 뻔한 것들입니다. 잘 먹어야 되고 충분히 움직여야 되고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고 잘 쉬고 잘 자야 되고 술 담배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노화 속도 관련 인자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운동 실천율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력 운동 실천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운동 좀 하세요, 여러분. 네. 식사도 끊임없이 뭐 더 자극적인 음식들이 나오죠. 경쟁적으로 나오고요.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뭐 이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OECD 최고 수준의 우울감을 받고 있죠. 네, 결국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그동안 경제 성장을 했고 네. 가속 사회죠. 그러니까 가장 가속 사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더 빠르게를 외쳐왔던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서 가속 노화 사회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근데 사실 보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나도 당연히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해서 먹고 싶고 배달 음식 안 먹고 싶고 네. 운동 시간 내서 하고 싶지만 내가 뭐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뭐 2시간 걸리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네, 정말 잠도 오래 푹 자고 싶지만 잠잘 시간도 없다 네. 하시는 현대인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가처분 시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처분 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랑 일하는 시간 또 통근 시간 빼고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9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그다음 왕복 4시간을 통근을 한다. 딱 그래 버리면은 가처분 시간이 3시간 남아요. 와.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먹고 운동하고 쉬고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결국에 밤에 하이볼 원샷 하면서 맞아. 치맥 먹자. 휴폰 보고 뭔가 이렇게 빨리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생각이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수면의 질이 또 나빠지고 그러면 다음 날 스트레스 레벨은 더 올라가니까 또 마블링 그 다음 날 전두엽 밤에는 먹고 또 막 이렇게 막 뱅뱅 도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2020년대 지금부터는 사실은 건강 관리와 평생 학습과 일하는 게 다 평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같이 이른 가야 나이부터 20대, 30대부터 건강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질병이 생긴 다음에 관리하면 늦죠. 일찍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일도 평생 내가 액티브하게 사회에 참여한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파이어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길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더 내가 일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휴식과 자기돌봄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더 즐기고 싶고 더 빨리 이루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자기 돌봄,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무언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끼워 넣을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 재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 재조정 이후에 나에게 중요한 것에 공간이 좀 생겨야 그 다음에 그 공간에 건강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년 또는 장년층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어떻게 써서 평생 100세 동안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일 모르시는 게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던데요. 네. 나는 하루에 10,000보씩 걸어 이렇게 하시면서. 네. 걷기는 실은 운동이라고 안 칩니다. 걷기는 신체 활동이라고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정신 활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 걷기가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게 첫 번째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요. 오. 뇌의 회복을 돕는 BDNF라고 하는 물질이 걸으면 나옵니다. 뇌세포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걷기는 항우울제의 효과도 있습니다. 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보다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우와. 세 번째로 불안도 마찬가지로 항불안제의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걷는 건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근데 많이 걷기를 하시되 추가로 내가 100살까지 걷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해주셔야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4가지 운동을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도 유산소 운동의 일종이긴 한데 걷기는 앉아 있는 것에 한 3배 정도의 에너지만 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은 앉아 계시는 것에 한 5배에서 9배 정도가 넘어가는 에너지를 쓰는 자극이 운동입니다. 좀 와야 된다. 네, 그래서 숨을 헐떡일 정도요? 네, 숨이 좀 차야 되고요. 그다음에 땀도 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운동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래야지 심폐지구력이 유지가 되거나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 일을 해주시면 정말 80대에도 젊은 성인과 비슷한 심폐지구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항 운동입니다. 이건 근력 운동인데요. 특히 코어 근육을 중심으로 코어와 근위 대퇴근이라고 해서 허벅지 근육의 성능을 만들어 놔야 거의 100세까지는 내가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항 운동이라는 걸 뭔가를 밀거나 밀고 당기고 매달리거나 이 정도? 매달리고 다 포함됩니다. 오. 그다음 세 번째로 유연성 운동입니다. 사람이 30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관절을 유연하게 모든 관절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여기저기 근골격 시스템이 안 아픈 데가 없게 됩니다. 삭신이 다 쑤신. 그렇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왜냐하면 관절을 유연하게 사용 못하다 보면 결국에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근력 운동까지 안 되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릎 주위 근육이 취약하고 그 상황에서 무릎을 잘못 사용하는 상태로 맨발 걷기만 엄청 한다. 이제 그럼 결국에는 무릎을 갈아 끼워야 되는 사태가 빨리 오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균형 협응 운동이 있는데 밸런스 운동이에요. 태극권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발레를 하거나 태극권도 된다고요? 네, 태극권도 굉장히 중요한 오. 균형 협응 운동인데 여러 근육과 관절을 내가 역시나 통합적이고 또 율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 균형 협응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가 예방되고 또 노쇠가 예방되고 낙상이 예방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다 네,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요 4가지 운동을 다 해주셔야 사실은 80대 후반이 되어도 휠체어 타고 저한테 오시지 않고 그냥 본인 버스 타고 오셔서 본인 다리로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올 수가 있죠. 정말 자극적인데 네, 네. 확 와닿네요. 그래서 요 4가지 운동을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 요 운동을 배워주셔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네. 혼자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운동 동영상 충분히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운동 하는지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해야 되는 운동이 달라요. 그분들의 취약성과 또는 과발달된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퇴의 앞면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둥근이 취약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운동과 또 반대인 사람들의 운동이 달라져야 되고요. 운동 자세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관절 가동 범위도 취약하고 또 근력은 예를 들어서 둔근이나 코어는 좀 취약합니다. 그러면 요가 다니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를 따로 또 해주는 식으로 보충 운동을 해주거나 꽈락을 막기 위해서. 네, 또 운동 선생님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본인이 잘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세요.
유튜브 보시고 그냥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고 선생님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도 조금 돈을 써야겠네요. 운동할 때 돈을 쓰시라. 네, 그래서 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을 배우시라. 오. 운동에 시간 쓰는 거는 자기 돌봄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운동으로부터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네, 운동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선순환이 생기면 조금만 브릿지 하시고 코어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걸으시고 조금씩 파워워킹 하시고 두세 달만 노력을 하시면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일 수가 있고 뭐 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저는 선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운동한 게 아까워서 먹는 것도 건강한 음식으로 먹고 싶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운동하면 몸에도 좋지만 그 하루가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막 낮아지니까 마음적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이 진짜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로 이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외래 진료를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 끝까지 차 있는 상태로 방에 딱 들어가면 사실 그때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그러면 헬스장에 그냥 갑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냥 1시간 정도 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뇌가 리셋이 되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깨끗한 두뇌의 상태로 스트레스가 다 빠지고 다시 텐션이 올라온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아끼려고 더 일하는 시간을 늘려봐도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맞아.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 오히려 그 퍼포먼스를, 생산성을 만들고 일을 더 잘하려면 차라리 운동에다가 투자를 좀 하는 게, 시간 투자를 미리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아까워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지만 시간 좀 들여서 하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정말.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음 챙김인데요. 마음 챙김. 이거 어려워요,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 어려운데 네. 현대 사회에는 마음 노침된 상태로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건 사실은 한 가지 미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즐거움은 곧 반대급부의 불쾌가 따라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처음에 쾌락 자극을 숏폼을 본다거나 하이볼을 원샷 한다거나 또는 뭐 담배를 핀다거나 해서 쾌락 자극을 느끼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몸에 기댐 핵이라는 뇌의 앞부분에 있는 핵이 있는데 여기서 충분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또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반대급부의 스트레스가 따라오는데 문제는 이 자극이 반복될수록 오늘도 똑같은 자극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자극이 반복되면 될수록 기댐 핵은 점점 더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자극이 안 나오면 나는 불쾌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즐거움을 쫓아갈수록 우린 점점 더 불쾌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리스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건강한 즐거움을 나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요. 건강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과잉의 즐거움을 주게 되면 여기 가속노화로 빠지는 거죠. 아, 건강한 즐거움. 네. 그건 괜찮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건강한 즐거움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책을 본다. 책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대뇌 피질이 충분한 양의 도파민을 느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도파민이 나와줘야 내가 책을 볼 수 있거든요. 글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자연스러운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그 도파민에 의해서 또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조금씩 도파민을 내가 천천히 느끼게 됩니다. 액티브한 인지활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는 것은 사실은 반대급부가 거의 없습니다. 지적 활동이네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동적인 방법들에 비해서 액티브하게 내가 어떤 정서 활동을 하는 것들 또는 운동은 오히려 내 몸을 스트레스를 주면서 도파민을 또 얻는 거잖아요. 이런 종류의 활동들은 반대급부가 없는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회복 수면을 취하거나 이런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재민 활동들이 사실은 스트레스 레벨을 오히려 줄여줄 수가 있고요. 꿀재민 활동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 반대급부 현상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가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가속 노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사 건강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많은 부분을 건강하지 않은 지방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마블링 생기고. 네, 마블링도 생기고 지방간도 생기고요. 또 그런 지방 조직들은 만성염증을 만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노화 속도랑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 면역력도 떨어져요. 우리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뭐 아연을 먹는다, 또 뭐 영양제를 먹는다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면역력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네.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라는 게 사실 내과 의사들이 실제로 면역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감기도 잘 걸리고 중병에도 잘 걸리고 심지어 면역세포가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야 되는 암세포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스트레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노화 제어의 활동이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에게 중요한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인위적인 자극들을 빼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의 원리 중에 수면과 관련된 또 하나 굉장히 애꿎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잠과 스트레스는 서로 악순환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자고 못 자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건 못 자건 간에 결국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빠지면 나의 음식 취향이 바뀌어요. 더 먹고 싶고 더 해롭게 먹고 싶고 더 먹으면서 즐기고 싶고 스트레스 풀고 싶어지고 그 결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대사적인 노화가 진행이 돼요. 대사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면 또 내 머릿속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뇌 독소 단백질이 더 빨리 쌓이게 되고 또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사람 몸은 붓게 되고 그러면 밤에 코 골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는 안 되게 되고요. 그러면 치매는 더 빨리 오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맞네. 네. 그래서 정말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룻밤을 꼬박 샌 사람은 대략 소주 한 병 원샷 한 거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4시간 이상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밤샌 사람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되게 애꿎은 것은 뭐냐면 하루에 1시간만 잠을 줄여요. 이것을 2주 동안 연속을 하게 되면 똑같이 소주 한 병 원샷 한 거 정도가 됩니다. 잠을 줄여서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공부를 더 잘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소주 한 병 원샷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그게 뇌에 들어갈 리가 없죠. 효율이 확 떨어지겠네요. 엄청 떨어지고요. 잠은 초반부에는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초반부의 깊은 잠이에요. 후반부에는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꿀 때는 뇌가 씻어져 나갑니다. 뇌가 씻겨 나가고 그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뇌 독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의 깊은 잠과 후반부의 꿈꾸는 잠을 다 같이 잘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자거나 또는 수면제 많이 먹고 자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고요. 수면의 구조가 깨지게 되거든요. 잠을 또 억지로 줄여서 새벽 잠을 막 자꾸 안 잔다. 그러면 꿈꾸는 수면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이제 치매로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 잘 자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게 또 아이러니합니다. 잘 자려면 일단 전날 잘 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적잖아요. 또 그래서 교감신경이 가라앉아 있고 마음 챙김 든 상태가 되어 있어야 잘 잠이 들고 깊게 자고 오래 잡니다. 결국에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선순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먹어야죠. 건강하게 먹어야지 붓기가 먹긴 잘 적고 먹는데요? 네,
그러면 암막 커튼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 잘 먹는다는 게 건강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혈당 변동성을 만들지 않고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식사하셔야 되고 그냥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먹어.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좋게 잘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잘 먹기. 충분히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잘 자게 되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셔야지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습관이 선순환이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잠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가 스트레스는 결국에 쾌락과 같은 거라는 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즐거움이 결국엔 스트레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이런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운동도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선장님이라면 네. 매일 4시간씩 자고 운동도 매일 하기. 네.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매일 8시간씩 숙면 취하기.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잠부터 챙겨야 됩니다. 아, 잠을 줄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 네. 그 운동이 이제 과 트레이닝,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 회복이 되지 않고 데미지만 쌓여서 사실은 근육이나 이런 또 근육이나 근골격 시스템에 손상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더 중요하네. 네, 잠이 중요하다. 잠 아끼면서 운동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다행이다. 잠은 네.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자야지. 또 하나가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것과 나이 들었을 때 해야 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는 너무 과식하는 건 좋지 않고 충분히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 약간 소식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면서 술, 담배 아끼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노년기에 이미 근감소가 오는 상태, 노쇠가 온 상태에서 그때 당뇨가 확인이 됐다. 그때는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년기가 되면 몸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하루 세 끼 균등하게 나누셔서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그래야 겨우 근력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네. 젊은 분들은 칼로리 섭취도 많고 단순당, 정제 곡물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또 운동은 되게 안 하세요. 그러다가 연배가 드신 다음에 그때부터 갑자기 뭐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맨발 걷기 하시고 정말 잡곡밥만 드시고 채소만 드시고 아침에는 또 식욕 떨어지거든요. 네. 노년기가 되면은 씹기가 힘들고 식욕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안 땡겨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는 채소만 드시고 소식하면 오히려 속이 편하다라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잘 드셔야 돼요. 100만큼 드시고 싶으시면 120 정도는 드셔주셔야 되고 단백질을 잘 드셔주셔야 되고 고기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기가 되면 고기를 드시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게 인생이 얄궂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젊었을 때는 고기가 그렇게 땡기거든요. 네. 근데 또 나이가 좀 드시면 고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필요할 때는 반대군요. 네, 이것도 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잉도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과잉을 줄이고 그 과잉을 줄여놓으면 사실은 내 몸이 노쇠해지는 시점도 더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을 젊은 몸으로 지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때가 돼서 노쇠한 시점이 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초등학생처럼 드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기 때처럼 네, 그래야 근육이 유지가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 또는 10대 이전에는 이 밥에 고깃국을 드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면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면 그때도 이 밥에 고깃국을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젊었을 때는 과잉을 줄여야 되고 그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미래에는 또 노쇠를 예방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시죠. 다이나믹하게 우리 몸의 대사적인 과잉과 또는 어떤 부족이 바뀌어간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은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젊어서는 욜로를 하시고 돈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되어서 그때부터 저축을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늦었어? 예.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또 이미 잃어버렸으면 또 그때도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있을 때 잘해.
저 사실 뭐 건강 이런 쪽에 관련된 거라서 부모님 때문에 좀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또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뭐 병원이 뭐 1차 뭐 어쩌고 했었잖아요. 몸이 좀 안 좋으시면은 한 군데 병원을 그냥 계속 가는 게 좋은 걸까요? 그게 원래는 1차 의료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단골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가 전체 개원의의 30% 정도나 그 이하인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의료 시스템 또는 주치 시스템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질병 중심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확보를 하실 수 있다면 또는 접근하실 수 있다고 하면 단골 의사 선생님, 나를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느리게 나이 먹는 법에 대해서 우리 선장님이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용이 있습니다. 중용? 네. 과잉이 있는 시기에는 그 과잉을 줄여야 되고 결핍이 생기는 시기에는 그 결핍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건 일을 하건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하면 중용이라는 딱 한 단어가 남을 겁니다. 중용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노년내과 1인자 우리 정의원 선장님과 함께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년내과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서 엄청 생소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앞으로 계속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선장님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저희 가족한테도 너무 유용한 지식이어서 저는 한 번 더 돌려보게 할 것 같고 우리 가족한테도 보라고 강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엄청난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의 중요성인데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노활의 시계를 늦추는 방법들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녹화 끝나고 운동부터 좀 하러 가죠.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